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암치유센터에서 항암제 교육 전담하고 있는 김지영 간호사입니다. 3월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제가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도 준비한 내용은 이제 항암제 부작용 이렇게 대처하세요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항암 치료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물론 예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생겼을 때 반드시 진료를 보셔야 되는 증상들도 있지만 미리 조금 관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증상들도 있어서 이제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증상들 위주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일단 암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항암치료를 하는 목적이나 그리고 보통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 여러 가지 약물들을 들으실 건데 그거에 대한 종류나 분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제일 흔하게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 골수기능 저하라든지 소화기 부작용이라든지 피부 부작용 그리고 보통 손발저림이라고 표현하시는 말초신경병증이나 피로관리 그리고 항암치료 중에 일상생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암 치료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은 암 치료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진다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술도 있고 방사선 치료도 있고 항암 치료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딱 이제 암이 생긴 그 부위만 타겟을 해서 하는 국소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약물이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죠. 보통은 먹거나 혈관으로 들어가서 몸에 흡수가 되게 되면은 전신을 다니면서 몸에 있는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하는 전신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항암 치료를 주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항암 치료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완치의 목적입니다. 완치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암세포를 몸 안에서 아예 싸그리 없애버리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 때문에 생기는 이제 암 증상을 조절하거나 이제 암 자체를 조절하는 역할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치의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항암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 수술 전에 하시는 선행항암화학요법이라든지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하시는 보조적 항암화학요법이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혈액암 환자분들이 하는 유도요법이나 강화요법 같은 경우에도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항암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지만 완치를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나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4번만 치료할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에 3주에 한 번씩 해서 4번 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12번 하면 치료 끝납니다. 이렇게 안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완치보다는 조금 더 암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줄이거나 암 때문에 생기는 증상을 조절해서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는 요 목적이 주로 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완치를 목적이라기보다는 완화요법 그러니까 원래 있던 원발 장기에서 타 장기로 전이가 됐을 때 이제 요런 암세포들이 더 커지거나 암세포들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 거를 예방해서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들이 이제 요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 조절이나 증상 완화가 주된 목적이 이제 우선순위로 올라오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치료 기간이나 횟수가 정해지지는 않고 2-3달에 한 번씩 교수님들이 CT라든지 영상검사 결과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서 암의 진행에 따라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면서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암제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항암제 하나 하고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 항호르몬제 이렇게 이제 약의 기전으로 분류했을 때 크게 4가지 기전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우선은 제일 흔하게 이제 주사 맞으시는 세포독성 항암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세포에 독성이 있단 말인데 암세포의 못된 성격 중에 하나가 다른 세포들에 비해서 빨리 분열을 하고 커진다는
커진다는 성격이 있죠. 그래서 그 성격을 이용해서 만든 항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자라고 분열하는 암세포에 작용을 하는 약물인데 약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나쁜 놈들만 죽이면 되는데 정상적으로 빨리 자라는 애들도 같이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빨리 재생이 되는 조직이 골수, 뼈 안에 있는 골수가 피를 굉장히 빨리 만들어내다 보니 골수 기능을 방해해서 피 수치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점막이라고 해서 제가 항상 교육 드릴 때 말씀드리는데 우리 혓바닥이나 잇몸이나 이런 목골만 같이 맨질맨질한 조직들 있지요. 요게 위나 장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요 점막 재생 영향을 주다 보니까 입이 좀 잘 헐거나 속이 안 좋거나 설사나 변비 같은 것들 있을 수 있고, 탈모,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빨리 자라는 조직 중에 하나거든요. 남성분들 보시면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발하실 만큼 빨리 자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약물 몇 가지가 탈모, 모발에도 영향을 줘서 심한 탈모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울렁거림이나 피수치 떨어지는 거나 탈모나 변비나 설사 같은 것들이 주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약제들을 세포독성 항암제로 분류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동의서 받을 때 약 이름 설명 들으실 건데,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파크리탁셀, 도세탁셀, OFU, 그리고 독소루비신, 이런 약들이 세포독성 항암제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거 말고 약제 종류는 많기 때문에 항상 동의서 받을 때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교육도 잘 들으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다시 설명하면은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쉬워서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왔거든요. 항암제가 빨리 자라는, 이렇게 나올까요? 빨리 자라는 암세포도 공격을 해요. 근데 약이 예민해서 정상적인 애들도 같이 공격을 해요. 근데 이제 암세포는 기능이 떨어지면 그대로 죽지만 정상인 애들은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요런 피수치나 이제 입한 거라든지 머리 빠진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는 간격을 두고 맞는 항암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표적치료제도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누구는 표적치료제 맞는데 나는 왜 표적치료제 안 돼요? 같은 유방암인데 왜 누구는 표적치료제 맞고 나는 안 돼요? 이런 거 많이 문의하세요. 근데 이제 표적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적혀 있지만 우리가 조직 검사를 우선 하게 되잖아요. 암 진단 받기 전에. 그러면은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조직 안에 특정 돌연변이 단백질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말 그대로 표적치료제는 표적에만 작용을 하는 약이에요. 그 표적이 특정 돌연변이 단백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직 검사했을 때 이런 돌연변이 단백질들이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만 이 표적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암종이어도 같은 폐암, 같은 유방암, 같은 대장암이더라도 이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이런 돌연변이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표적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말 그대로 표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암세포에 국한돼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의 범위가 조금 더 좁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라고 하면 저희 피부 발진, 두드러기, 보통 표적 치료제들이 표적으로 하는 많은 표적들이 피부나 점막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적 치료제 쓰시는 분들은 주로 피부 발진이나 이제 설사라든지 또 어떤 약제의 경우에는 혈압이 높아지거나 손발 피부가 까지거나 하는 이런 증상들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보면은 여기 제가 혹시 저번에 약제별로 좀 설명해달라 하시는 피드백이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하긴 했는데, 여기 보면은 조직별 돌연변이 이름이라고 하면은 요 돌연변이가 검출이 돼야지 요런 약들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흔한 게 허투 양성이라고 해서 유방암 환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허투라는 돌연변이 단백질이 검출이 돼야지 허투 양성에 작용하는 트라스트주마, 허셉틴이나 허주마 같은 약물들, 그리고 퍼트주마, 퍼제타 같은 약물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EGFR 양성이라고 해서 보통 대장암인 분들도 요 EGFR이 있는지 없는지, 폐암인 분들도 EGFR이 있는지 없는지 조직 검사할 때 같이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단백질 돌연변이가 검출이 된다 하면은 조직 검사할 때 우리 뭐 얼비툭스나 폐암 같은 경우에는 지오트립 같은 약, 타그리소 같은 약, 요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암에서도 CD20이라는 돌연변이 단백질이 있는데요. 요게 검출이 되는 경우에는 립투시맙, 이제 맙세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거 말고도 표적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표적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또 약을 여러 가지 타겟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부작용들이 조금 더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 몇 년 동안 조금 많이 핫 이슈가 되었던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애들은 빨리 자라는 조직 또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는 조직만 타겟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애들이라고 하면은,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은 요거 보시면 좋거든요. 쉽게 생각하면은 원래 암세포 자체가 돌연변이에요. 그 암세포 자체가 돌연변이고, 이런 돌연변이 세포가 만들어지면은 원래 나의 몸에는 이런 돌연변이 세포를 잡아먹어주는 면역세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생기면은 잡아먹어서 잘 안 생기거든요, 돌연변이들이. 근데 원인이 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암세포에서 특정 이제 PD-L1이라는 단백질, 이 분비가 되면은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랑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얘를 우리 몸에 원래 있던 애인 줄 알고, 같은 편인 줄 알고 안 잡아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계속 커지는 건데, 이제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끊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쪽 면역세포 쪽을 끊어버릴 수도 있고, 암세포 쪽에 나오는 물질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제에 따라 다르지만 이 연결을 끊어서 면역세포가 다시 암세포를 잘 잡아먹게 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세포독성 항암제라든지 표적치료제랑은 조금 결이 다른 항암치료기는 하고, 이 면역항암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속이 울렁거린다든지 머리가 심하게 빠진다든지 아니면 면역이, 그러니까 피 수치가 심하게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은 훨씬 덜 하긴 하지만, 이제 면역세포가 너무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예민해지면은 얘만 잘 잡아먹으면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정상인 애들도 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면역이 너무 예민해져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적혀 있는 피부 증상. 왜 아토피거나 이런 것도 면역이 너무 예민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피부 증상, 가려움증이나 이제 발진 같은 것들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장세포들이 너무 이제 장세포에 영향을 줘서 설사나 장염 같은 것들, 면역이 너무 예민해져서 조금만 뭐 잘 못 먹어도 설사를 잘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면역세포의 기능이 너무 예민해지면 가끔 우리 몸을 조절하는 여러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당뇨가,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당뇨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해서 그냥 진짜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몸의 속도 조절해주는 애들이에요. 막 많이 나오면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땀도 나고 내 혼자 덥고, 너무 적게 나오면 몸이 축축 처져요. 몸에 있는 기능이 전부 다 좀 느려지다 보니까. 그런 갑상선 호르몬에도 불균형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제 아주 드물긴 하지만 폐렴 같은 것들, 응급 증상 중에 하나인데 폐렴 같은 것들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항암제 교육을 할 때 이런 것들 위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옵디보나 키트루다나 여보이 같은 약들이 대표적인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항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호르몬을 막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암들 중에서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암이 전립선암이랑 유방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에서 주로 사용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방암이니까 무조건 항호르몬 치료를 하냐, 그거는 아니고, 조직 검사를 했을 때 호르몬 수용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이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암이다 라는 그 조직 검사했을 때 그게 나와야지 호르몬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작용을 억제시키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 같은 성호르몬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제일 흔한 증상이 흔히 이야기하는 여자분들 갱년기 증상 같은 게 있어요. 얼굴이 빨개진다, 안면 홍조, 나도 모르게 막 남들은 다 안 덥다는데 나 혼자 막 열이 나, 땀나고 열이 나, 더웠다 안 더웠다 나 혼자 열감 같은 것들 느껴진다든지,
그리고 관절이 쑤셔요. 아니면은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 농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머리카락 자체가 좀 얇아지거나 탈모가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그렇거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형 유방, 남성 호르몬 기능을 좀 차단시키다 보니까 이제 유방, 가슴에 좀 살이 찐다. 이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호르몬 치료들은 이제 전립선암 환자분들이든 유방암 환자분들이든 약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골밀도 같은 것들이 이제 감소가 될 수 있어서 걷기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저희가 보통 이제 교육을 드리고 있고, 이런 대표적인 약물은 이제 페마라나 아리미덱스, 그리고 아로마신, 비카루드, 졸라덱스 같은 약제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일단은 이제 제일 항암 치료하면 제일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제일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인 골수 기능 저하랑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골수는 저희 뼈 안에 있죠. 잘 안 나오네요. 골수는 저희 뼈 안에 있고, 골수가 피를 엄청 빨리 만들어내요. 엄청 빨리 만들어내다 보니까 항암제가 들어오면은 골수를 같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골수도 공격을 해서 골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평소보다 피 수치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주사를 맞았다 하면은 이제 한 1주에서 길면 2주까지 피가 덜 만들어지니까 피 수치가 떨어지다가 다시 회복을 한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 항암 치료하는데 맨날 난 피도 없는데 피검사 맨날 해서 죽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피검사 하냐면 항상 오셨을 때 그 시기쯤에 피 회복되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검사해서 혈액 수치 회복 잘 되는 거 확인하고 괜찮아야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혈액 중에 이제 크게 나눠 본다면 백혈구, 이제 세균, 우리 몸에 균이 들어오면 균을 잡아먹는 백혈구, 그리고 상처가 나고 혈관이 상처가 나면은 피 안 나도록 지혈해주는 혈소판, 그리고 이제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도 항암제 영향을 많이 받는 혈구가 백혈구입니다. 여기 아까 앞에 그림 보였죠? 백혈구.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평소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감염이 잘 생겨요. 어쨌든 내 몸에 균이 들어오면 균을 없애주는 애들이 백혈구인데, 백혈구가 별로 없으면 세균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감염증, 몸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1주일에서 2주 상간에는 세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인터넷에 면역 떨어졌을 때 뭐 세균 안 들어오게 하는 법 이렇게 치면은 진짜 별의별 거 이상한 거 먹으라 하고 이상한 거 하라 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사실 개 중에서 제일 핵심은 손 잘 씻고 양치질 하셔야 됩니다. 개인 위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 위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나 아니면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외출을 금지하기보다는 사람 많은 곳 가실 때 마스크 잘 끼고 나가시는 것들, 이런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몸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 난 부분으로 세균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몸에 상처 안 나게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항암 치료할 때 상처 잘 날 만한 부분이 구내염, 점막에 영향을 줘서 이제 입이 평소보다 잘 헌다든지, 뭐 두드러기 같은 거 나면 피부에도 이게 상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 부작용 관리가 필요해서 제가 뒤편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사실 이제 면역이 떨어졌다고 해서 특별한 음식을 더 특이한 걸 뭐 챙겨 드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평소에 드시던 거 잘 드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고기나 생선이나 해산물이나 두부나 계란 같은 것들을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배탈이 잘 날 수 있어서 저희가 잘 익혀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야채나 과일을 딱히 막 격리를 해야 될 만큼 면역이 떨어진 게 아니라면은 평소에 그냥 다 깨끗이 씻어서 센 걸로 드셔도 돼요. 사과 껍데기 잘 깎아서 드시면 되고, 생나물 깨끗이 씻어서 잘 무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하실 때 조리기구나 식기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서 보관해서 곰팡이 쉽게 피는 환경이라든지 이러면 균감염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고 잘 말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밖에 음식 2시간 이상 내놓으면 잘 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주의해달라. 그리고 외식은 해도 되는데, 왜 누가 봐도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 있어요. 막 식탁 관리 제대로 안 돼 있고 주방 안에 기름 때문에 엄청 있고, 이런 곳은 조금 피해서 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걸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균이 들어오게 된다면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 38도 이상의 고열이 1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응급실이나 이제 가능하다면 외래진료, 당일 외래진료 가능하다면 진료 보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왜 피 안에 혈소판이라고 지혈해주는 애들 있다 했잖아요. 걔네들의 기능이 떨어지면 평소보다 좀 피가 잘 나요. 근데 이게 피가 막 줄줄 난다 이런 뜻은 아니고 평소보다 멍이 잘 들거나 양치질 했을 때 잇몸에 요즘 따라 잇몸에 피가 좀 자주 나네 아니면은 코피가 좀 자주 나네 하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출혈의 가능성을 좀 낮추는 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 좀 중요한 게 우리 소염 진통제 드시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약을 처방 내주시는데요. 가끔 이제 약국에서 임의로 사 드시는 진통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혈소판 기능을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내가 혈소판 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런 진통제를 잘못 드시게 되면은 어디선가 출혈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통제 같은 것들은 필요하면은 교수님이랑 상의하고 처방받아 드시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처 나게 조심. 상처 나면은 피가 나니까요. 그래서 면도기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전기 면도기 쓰실 수 있으면 전기 면도기를 좀 더 추천드리긴 하고, 칫솔도 평소에 쓰던 억심 칫솔 쓰시는 분들이라면 좀 부드러운 칫솔로 바꿔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코를 너무 세게 풀면은 안 나던 코피도 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코피 지혈이 잘 안 되겠죠. 코피 계속 나요. 그래서 코피 안 나도록 하려면은 수시로 코 푸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코 파고 코 푸시는 거 너무 세게 하는 거 안 되고, 그리고 변비가 너무 심하면 우리가 항문에 있는 혈관이 가끔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변비 안 생기게 물 잘 마시고 잘 걷고, 그래도 변 잘 못 본다 하면은 변비약 잘 처방받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고 골수 기능 마지막으로 보면은 얘는 적혈구라는 애입니다. 적혈구라는 애고 우리 몸에 산소를 여기저기 운반해주는 애들인데, 얘가 줄어들면은 빈혈이 잘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많이 피곤합니다. 평소보다 내가 활동량을 줄여도 많이 피곤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는 활동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음식. 어쨌든 제가 특정 음식이 좋은 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걸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빈혈이 있을 경우에는 현기증이 좀 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한 번씩 겪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눈앞이 까매져요. 약간 핑 돌아요.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위치가 좀 달라져서 그런데요. 뇌까지 빨리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그런데,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좀 잦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움직이실 때 누워있다가 바로 일어나시는 것보다는 누웠다가 앉아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기다려 주시고요. 일어나서 한 5초에서 정도 10초 기다려 주시고 활동하시는 거 조금 더 이제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빈혈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철분약이나 수혈 같은 것들 고려해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혈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음식과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도움이 되는 음식은 주로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고기 종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철분도 이제 조혈작용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왜 순대에 있는 익은 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붉은색 고기 대신에 지방이 없는 붉은색 고기라든지 계란 노른자나 이런 것들 드시는 것도 빈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엽산도 조혈작용에 작용하는 영양제다 보니까 견과류나 시금치나 땅콩 같은 것들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좋다. 근데 빈혈 있는 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음식이 이제 커피, 홍차,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철분 흡수를 좀 방해하는 애들이어서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사하시고 1시간 지나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요즘에는 디카페인 음료가 되게 잘 나와요. 똑같은 커피여도 디카페인으로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기왕이면 그런 것들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부작용 중에 또 다른 게 울렁거리는 거.
많이 울렁거리는 거를 호소하시죠. 보통은 이제 약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약별로도 울렁거리는 약이 있고 덜 울렁거리는 약이 있는데, 울렁거리게 된다면 항암치료 1시간에서 길게는 한 하루, 그날은 괜찮은데 다음 날부터 울렁거린다, 한 이틀 지나니까 울렁거린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짧으면 한 3일, 길면 한 일주일까지도 울렁거림이 지속이 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물이나 아니면 정말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환자분들 체질에 따라 똑같은 약을 맞아도 울렁거리는 정도가 다 다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이제 많이들 맞으시는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틴 같은 항암제는 주사 맞고 그날 울렁거린다기보다는 보통 하루 이틀 지나서 울렁거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 맞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항고토제 미리 처방 내드리니까 잘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서 울렁거려서 내가 밥도 물도 잘 못 먹겠다 하는 게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구토를 3번씩 하면은 요거는 진료가 필요한 증상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내가 약도 잘 챙겨 먹었는데 좀 울렁거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일단은 이제 바삭바삭한 과자 있죠. 안 달고 바삭바삭한 뭐 참크래커나 에이스 같이 크래커 종류 과자나 아니면은 그 건빵 같은 거, 안 달고 바삭바삭한 거 조금 씹어 드시는 것도 울렁거리면 좀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김 씹어 드셔도 울렁거리는 거 좀 가라앉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너무 짜고 매운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속이 더 부대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울렁거릴 때는, 먹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후에 울렁거림이 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짜고 매운 음식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따뜻한 음식보다는 시원한 음식이 조금 더 울렁거릴 때는 드시기 편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암 환자는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된다던데요 하시던데, 상관은 없습니다. 그 따뜻한 거 드시든 시원한 거 드시든 이제 먹기 편한 거 드시면 되고요. 울렁거릴 때는 시원한 게 조금 더 먹기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생강차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생강 안에 덜 메스껍게 하는 성분이 있다 보니까 생강차나 생강편 같은 것들 울렁거릴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이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비, 특히 진통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비 많이 호소하셔서 교수님들이 미리 변비약도 처방 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크리스틴 같은 이제 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을 쓴다든지, 우리 빈혈이 있어서 먹는 철분약을 드신다든지, 진통제를 드신다든지 하면은 장 운동이 떨어져서 변비를 심하게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변비를 좀 덜 생기게 내가 하고자 하면은 제일 기본은 물을 좀 드셔야 되고요. 움직이셔야 돼요. 안 움직이시면은 장이 자극을 안 받기 때문에 내 배에 음식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안에 음식물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럼 그게 딱딱하게 굳어서 더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일단 제일 기본은 물 잘 먹고 잘 걸어 다니는 게 제일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식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뒤에 보면은 뭐 이제 과일 주스라든지 통밀빵이나 잡곡밥, 이제 백미보단 잡곡밥 같은 거라든지 이제 과일이라든지 야채 같은 식이섬유가 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드시는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고 한 3일 정도 변 너무 못 보는데 배도 더부룩하고 입맛도 떨어져 하면, 그럴 때는 변비약 좀 처방받아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은 연락 주시고 진료 보러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장이나 좌약은 함부로 안 쓰시면 좋겠는 게, 우리가 관장이나 좌약 그냥 막 쑤셔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이제 장이 되게 약해지신 분들은 그거 넣다가 장에 탈이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피가 난다든지. 그래서 집에서 임의로 좌약이나 관장 같은 거 하는 건 별로 추천 안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설사 같은 경우에 우리 젤로다 같은 약 먹거나 지오트입 같은 표적 치료제 드시는 분들 초기에 설사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설사할 때도 중요한 거는 내 몸에서 물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물 섭취하시는 게 제일 기본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아까는 제가 왜 백미보다는 잡곡밥 같은 거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는 장이 이미 너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섬유질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드시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잡곡밥보다는 백미 위주의 식사를 하신다든지, 막 아주 싱싱한 야채 물론 좋지만 설사를 너무 많이 하실 때는 조금 더 소화시키기 쉬운 형태의 무른 야채들을 많이 드신다든지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설사 자주 하다 보면 엉덩이 잘 헐거든요. 그래서 혹시 설사 좀 자주 하신다 싶은 분들은 이제 물로 그냥 대면 보고 엉덩이 잘 씻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루에 4번 이상 설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열이나 심한 복통, 토하면서 설사해, 이런 경우에는, 아니면 설사하는데 피가 나와, 이런 경우에는 병원으로 내원하셔야 되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생기면 불편해 하시는 증상 중에 제일 최고가 사실 구내염이기는 하거든요. 아까 제가 점막에 영향을 줘서 입이 좀 자주 헐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항암 치료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생길 수 있고, 이제 특정 약제인 경우에는 뒤로 갈수록 좀 더 잘 생기기도 합니다. 잘 생기기도 하는데, 이제 워낙에 입에 이렇게, 이거는 사실 되게 심한 사진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입이 헐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건데, 입이 헐면은 통증 때문에 식사도 잘 못하지만 그 입에 있는 상처로 균이 잘 들어와서 평소보다 감염의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입 덜 헐게 좀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은데, 개 중에 그래도 제일 효과가 있다라고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각을 하는 겁니다. 각을 하는 거. 좀 번거롭긴 한데 각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저희가 시중에 파는 가글 제품 경우에는 일단은 성분 자체가 점막에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 시중에 파는 가글 제품이 항암 치료할 때 생기는 구내염 예방에는 크게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요. 가글 하는 것 중에 제일 효과가 좋은 거는 중조가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정석인 방법. 생리식염수 1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식소다 커피 숟가락, 조그만 커피 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 태운 농도로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아니면 입 찝찝할 때마다 수시로 헹궈 주시는 것도 구내염을 예방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게 구내염 예방뿐만 아니라 왜 입이 마르면 입 안이 엄청 끈적끈적한 침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불편해 하시는데, 그런 끈적끈적한 침을 이제 묽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으니까 같이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중조가글 생리식염수 계속 사나르는 게 너무 불편하다 하시면은 조금 간소화된 방법으로 물에다가 소다만 섞으셔도 비슷하게는 효과를 보실 수 있다 해서 요거 2가지 보통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은 요 각을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걸 잘 했는데도 입이 헐면은 약을 써야 돼요. 여기도 보면 탐퉁 가글 같은 거, 염증을 좀 줄이는 가글이라든지, 이제 아주 감염이 심하면은 클로로헥시딘 성분의 가글을 처방 받으실 수는 있지만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입에 물고 있다가 뱉으면은 통증이 좀 경감되는 약들도 교수님이랑 상의하고 처방 받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구내염 때문에 너무 고생이시라면은 이제 진료 한번 꼭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탈모나 발진, 수족증후군, 손발톱 주위염 같은 것들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탈모 먼저 보게 되면은 이제 제일 일반적인 부작용이죠. 항암 치료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신 거, 머리 빠지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고, 울렁거리면 어떡하지 이 걱정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적혀 있다시피 제일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제 탈모가 잘 생길 수 있는 약이 여기 적혀 있는 파크리탁셀, 보통 탁솔, 네오탁스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죠. 파크리탁셀, 그리고 탁소텔, 도세탁셀이라고 저희가 안내드리는 약이고, 독소루비신, 유방암 환자분들이 한 번씩은 만나시는 빨간 약, 그리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엔독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이런 약물들이 완전 탈모까지 유발할 수 있는 항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 이제 연구하는 것들 중에서 냉감 모자, 약간 시원한 모자 이런 것들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머리를 너무 시원하게 해주는 게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심한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서 되게 추천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항암제를 쓰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탈모를 겪으시게 되는데, 탈모를 겪으시더라도 치료가 종료되게 되면은 보통 마지막 주사 맞은 날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제 모근이 재생이 되면서 다시 자라거든요. 물론 처음에 자라는 머리는 약간 애기들 베낸 머리처럼 보들보들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계속 자라나오는 과정에서 내 모발처럼 자란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사이에 우리가 두피랑 이제 머리카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머리가 빠져도 두피 잘 씻어 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 간혹 내가 머리 감으니까 머리가 더 많이 빠져 해가지고 머리 잘 안 감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모공이 다 막혀요.
어쨌든 피지나 각질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탈모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탈모가 있어도 머리는 잘 감아 주셔야 된다. 다만 이제 중성의 세정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쉽게 생각하면 중성 비누, 슈퍼에 가면은 도브나 아이보리 같은 이름으로 파는 중성 비누들이 있어요. 거기 성상에 중성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두피 세정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두피 세정하면서 이제 두피 꾹꾹 눌러 주시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좀 촉진해서 머리카락 자라는데 도움을 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머리가 완전 빠지진 않았어. 그 머리숱이 좀 많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머리 감고 꼭 바짝 말려 주셔야 돼요. 바짝 안 말리면은 여기 머리 밑에 곰팡이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습기 때문에 머리가 더 잘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머리 감고 나서는 이제 머리를 꼭 바짝 말려 주셔야 되고, 이제 완전 탈모 때문에 머리카락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제 머리 씻고 그냥 냅두시는 것보다는 보습제 한 번 더 발라주시면은 두피가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민머리로 사실 그냥 외출하신 분들은 잘 없기는 하지만, 우리 자외선 차단 때문에 얇은 두건이나 모자 같은 것들 꼭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집에 계실 때도 사실 그냥 이 두피살이 베개에 데이는 느낌이 썩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좀 추워요, 그냥 계시면. 그래서 얇은 두건 같은 것들은 완전 탈모가 예상되는 약물을 하실 때에는 좀 구비를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다음 피부 부작용은 발진입니다. 두드러기 나는 거. 보면은 그냥 보기만 해도 되게 가려워 보이잖아요. 이 두드러기가 잘 나는 약제 종류들은 이제 파크리탁셀이나 도세탁셀, 그리고 젬시타빈, 지오트립, 얼비톡스 같은 약들이 피부 부작용이 조금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환자분들에 따라서 발진의 양상은 달라요. 진짜 이런 좁쌀 같은 두드러기가 나는 분들도 있고, 여드름처럼 이렇게 커다랗게 막 올라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이제 기본적인 관리 방법은 보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딴 거보다. 그 로션 바르기 귀찮다고 안 바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로션 바르는 걸 안 바르는 거랑 이제 피부 상태의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은 관리 방법이기는 하고요. 보습제 쓰실 때에도 되도록이면 향이 없는 로션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향료가 없는 로션 찾으려면 생각보다 꽤 많이 이제 찾아 헤맸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다들 이제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슈퍼든 마트든 뭐 화장품 가게든 전부 다 향기가 없는 로션 다 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정할 때도 뽀독뽀독 시키면 물론 기분은 좋지만 그만큼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중성 비누 같은 것들 좀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때 미는 거 좋아하는 분 있으세요? 때는 항암 치료 중에는 안 미시는 게 좋습니다. 그 때 밀면 정상적인 각질도 같이 탈락이 돼서 피부가 더 퍼석퍼석해지거든요. 항암 치료 안 할 때는 때 밀면 시원하지만 항암 치료 중에는 피부의 항상성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외출하실 때 요즘 같은 날씨에는 햇빛을 좀 막아주시는 게 그래도 피부가 덜 마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피부 부작용들은 이제 처음 항암 치료가 시작하면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제일 흔하게 발생을 하고요. 치료 끝나면 다시 없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너무 이렇고 가렵고 이러면 불편하기 때문에 혹시 피부 증상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다면 교수님이랑 상의하시고 약을 처방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고 수족증후군 같은 경우에 혹시 요 손발 피부 증상 겪어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겪어본 분들 계시죠? 정말 괴로운 생기면 얘도 진짜 괴로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스티바가나 넥사바 아니면은 이제 독소루비신이나 캐릭스, 여기 제가 지금 따로 안 적었는데 젤로다 같은 약물 복용하시는 분들도 손발바닥에 피부가 벗겨지거나 갈라지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수족증후군 같은 거를 겪으실 수 있거든요. 물론 100% 겪으시는 건 아니시지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뭔가 손발이 뻘개지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막 각질 같은 게 올라오고 굳은살 같은 게 생기는데 그게 떡떡 갈라지거나 물집이 막 생겨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게 터져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게 피부에 각질이 심해지고 약간 굳은살 같은 게 많이 생기면서 떨어져 나오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내가 치료하기 전에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는 약물 이제 복용하시기 전에 교육받는 분들한테는 제가 굳은살 심한 거 있으면 좀 제거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요런 약 드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굳은살 미리 이제 제거를 하지 못했다면은 우리 약국이나 화장품 가게 가면은 우레아라고 적혀 있는 우레아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들을 팝니다. 각질을 좀 부드럽게 연화시켜주는 보습제들인데요. 요런 성분의 크림이나 보습제, 로션을 사용을 해서 손발에 자주 발라주시면 바르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덜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특정 약물, 차가운 거 만지지 말라고 하는 약물들이 있는데요. 그런 약물 이외에는 여기 따로 안 적어놨네요. 손발이 조금 시원하면 덜 생기긴 하거든요. 젤로다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젤로다 먹으면서 우리 손발 저릴 수 있는 약, 옥사플라라든지 이런 거 맞는 분들은 차가운 거 만지는 거 안 돼요. 옥사플라 맞으시는 분들은 손발 시원하게 하는 건 추천 안 드리는데 그거 외에 뭐 젤로다나 OFU나 스티바가나 이런 거 먹어서 손발이 좀 까질 게 예상되는 분들한테는 제가 손발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면 각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납작한 신발 안 좋아요. 이런 증상 같은 경우에 납작한 신발은 오히려 굳은살 많이 생겨서 더 심해지고 신발은 항상 쿠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신는 신발이 쿠션이 없어 하면은 깔창이라도 좀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쿠션이 있고 너무 안 조이는 신발들 신어주시는 것도 수족 증후군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쨌든 저쨌든 내가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느낄 정도라면 당연히 진료를 보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손발톱이 이렇게 곱는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주로 지오트립 같은 약, 폐암에 드시는 지오트립 같은 약 드시면은 손발톱 주위염이 잘 생기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완화시켜주는 약을 드시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약을 먹으면서 완화되는 기간 동안에 얘가 너무 골마서 물 들어가고 이러면은 많이 따갑고 아프고 감염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손발톱 주위에 아예 처음부터 바세린 같은 걸 잘 발라서 이게 건조해져서 따개지면 좀 더 잘 생겨요, 염증이. 그래서 안 따개지도록 바세린 같은 거 발라서 보습 유지해 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 혹시 내가 여기 손톱이 들렸어, 일어났어, 여기가 너무 많이 까졌어 하는 경우에는 우리 밴드 꼭 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통증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 손톱이 여기가 곱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톱이 이렇게 말려서 손발톱이 말려서 자라는 분들이 손발톱이 더 잘 골마요. 그래서 손발톱 안 말리게 하려면은 자를 때 꼭 일자로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동그랗고 예쁘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일자로 손발톱 잘라주셔야지 발톱 안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다음 증상이 말초신경병증인데요. 손발 저린 거는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증상입니다. 특히 파크리탁셀, 도세탁셀, 그리고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옥살리플라틴, 옥사플라 그리고 혈액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리도마이드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재들이 이제 몸에서 돌고 나면 남는 대사 물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손끝 발끝에 축적되면서 신경을 손상시켜서 손끝 발끝이 저린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상의 정도나 이제 양상은 좀 다양하긴 합니다. 따끔따끔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화끈화끈하다, 뭐 데이는데 화끈화끈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벌레 기어다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쥐나는 것 같아요, 저려요, 아니면 감각이 무뎌요, 팔다리에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식으로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안타깝긴 하지만 딱 이거 하면 무조건 예방이 돼요 하는 방법이 딱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여기저기 연구를 해보니 손발이 좀 차가운 분들일수록 잘 생기는 경향은 있어서 이런 주사 파크리탁셀, 도세탁셀, 옥살리플라틴 이런 주사 맞으시는 분들은 손발을 처음부터 좀 따뜻하게 잘 보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옥살리플라틴, 옥사플라 항암제, 엘록사틴, 옥사플라 이런 항암제 맞으시는 분들은요, 그 약이 차가운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찬 거 만지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주사 맞으시는 분들은 특히 일주일 정도는 찬 거 만지는 건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사 치료하는 동안에는 손발은 항상 따뜻하게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게 훨씬 증상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감각이 안 좋다 보니까 탈감잡요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샤워기 같은 걸로 발이 저려도 샤워기 물살 약하게 해서 계속 저린 발을 좀 이렇게 자극을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주 발 마사지라든지 저린 부분을 주물러 주신다든지 하는 거는 감각을 조금 더 자극해서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많이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집에서 내가 증상 있을 때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 불편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수님이랑 상의를 하시고 저림을 좀 줄여주는 약들을 처방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생기면 사실 조금 길게 가요. 그래서 항암 치료 거의 끝날 때쯤에 생기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3개월, 6개월, 심한 분들은 1년 이상 증상이 유지되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증상입니다. 그렇고 이제 우리가 제일 신경은 안 쓰는데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거는 피곤합니다. 어쨌든 항암 치료하면 많이 피곤합니다. 많이 피곤하기 때문에 피로감을 좀 덜하게 하려면 운동, 휴식, 잘 자고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이런 당연한 것들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요 중에서 몇 가지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 것들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운동이에요. 물론 이제 운동을 무리하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제 활동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걷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내가 걷는 게 힘들다 하시면은 TV 보실 때 뉴스 같은 거 잘 보시잖아요. 보실 때 의자 하나 옆에 두고 이렇게 서서 요거 종아리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 있잖아요. 이거라도 뉴스 한 프로 하는 동안에 좀 하시면은 운동이 생각보다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피로도의 차이도 엄청 많이 나고요. 그리고 근력 유지하는 거에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근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우리가 소화도 잘 시킬 수 있고 활동할 때 힘들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우리 중강도 운동 있죠. 옆 사람이랑 이야기했을 때 살짝 숨이 찰랑말랑하는 강도예요. 그냥 이렇게 걷는 거 아니고, 걸으려면 약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걸어주시면서 하는 운동을 한 30분 정도, 일주일에 5번만 해주셔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덜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식욕도 덜 떨어져요. 그래서 한 번에 오래 걸으려고 너무 부담 가지시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자주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뛰는 것도 괜찮고요. 뼈에 문제가 없다면은 뛰는 것도 괜찮고 등산도 괜찮고 다른 운동 다 하셔도 됩니다. 다 하셔도 되는데, 이제 내가 여기까지 하긴 너무 힘들어 하면은 중강도 운동 하시면 되고, 이런 고강도 운동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매일매일 할 필요 없이 일주일에 2-3번 정도 해주셔도 충분하니까, 너무 압박 가지고 이제 운동량이 너무 압박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던 거, 할 수 있는 만큼 어깨 돌리는 것도 운동이니까요. 그런 것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동할 때 주의사항은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하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이제 내가 얼마나 운동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료진이랑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랑 상의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저희 암치유센터에 상담실이나 교육실도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들려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상한 동작으로 많이 하는 거는 오히려 허리나 다리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프면 하지 마세요. 아픈데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운동을 하고 나서 통증이 생겼는데 그게 계속 안 낫거나 심해지는 것 같으면은 이제 진료 볼 때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스트레스 관리는 사실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 우리 흔하게 아는 이제 명상을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 운동도 사실 스트레스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많은 분들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에 대해서 잘 자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요거 이제 암 환자 디스트레스 온도계라고 해가지고
0이 하나도 안 힘들고 10이 정말 힘든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0에서 10 사이에 내가 어느 정도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내 스트레스 점수가 4점 이상이면은 관리가 필요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혹시 요거를 보시고 나의 스트레스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 보시고 요 점수에 따라서 필요하시면 어르신에게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렇고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답니다. 잘 자고 잘 움직이고 명상도 잘 하고 이런 건데, 이거는 일단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깨닫는 데에서 선행이 되어야지 다른 중재들도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요 체온계 한번 참고해 보셔서 나는 몇 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활력 보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좀 쉽게 일을 하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내가 만약에 항암 치료하고 나면은 이제 좀 많이 그 다음에 한 2-3시간 정도는 좀 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좀 집중을 요하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하기 이전에 뭐 은행 업무 볼 게 있다든지 뭐 아니면 장 볼 게 있다든지 이런 것들 좀 미리 해놓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라서 한번 같이 보자고 가지고 와본 내용입니다. 그렇고 일상생활은 딴 거보다 일상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잘해주시면 됩니다. 치료를 시작하셨다고 해서 집에만 있어야 되고 친구 만나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사회활동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 하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그리고 이제 금연, 금주 중요합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금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술 드시는 분들 항암 치료할 때 술 먹으면은 우리 약초나 약용 버섯 같은 거 간 안 좋아지니까 먹지 말라 하잖아요. 술도 간에 부담을 주는데 술을 못 끊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금연, 금주 장애 기본으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